시사인에서 김어준 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아주 좀 이게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시사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여론조사 중에 김어준 씨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건 충격적이었어요. 좀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부정적이다 이 사람 이런 의견 여론조사 흔치 않은데 호감도 조사를 한 겁니다. 네. 매우 부정적이다가 69, 약간 부정적이다 10, 합쳐서 79% 국민들이 부정적이야. 근데 매우 부정적인 게 대세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그냥 가벼운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사인이 6월 9일, 10일 지선 직후에 2,000명을 네. 뽑아냈어요. 그러면 보통 500명, 1,000명 하는데 2배 샘플이죠. 네, 신뢰도가 높은 거고 응답 비율도 10%가 넘습니다. 각 잡고 한 거예요, 진짜. 네. 네. 그러면 이거 상당히 품질 좋은 여론조사예요. 근데 거기서 무려 79%, 그중에 69%는 매우 부정적인데 반해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사람은 9%. 그냥 꼴랑 9%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8세부터 20대, 10대, 20대 보면 매우 부정적이 77, 부정적이 7 해가지고 84%인데 약간 매우 다 합쳐서 긍정적인 퍼센트 1%밖에 안 됩니다. 20대도 이렇고 30대는 4%밖에 안 돼요, 긍정이. 그러니까 이런 20, 30대에 거의 지지를 못 받고 전혀 있는 사람이 지난 지선에 지자체장, 국회의원 후보들 줄 세워놓고 선거를 사실상 지휘한 거야.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수도권 보시면 수도권의 긍정적 호감도는 8%에 불과하고 부울경은 4%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AI 수석 불러다가 노래 시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표 떨어진 소리가 우수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매우 고품질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부정이 훨씬 많습니다. 부정이 67%대 네. 18%.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김어준 씨가 비호감도 있겠으나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존경받는 언론인에도 꼽히고 네. 그랬으니까 좀 나름대로 좀 지지세가 있겠지 했던 분들 아마 충격일 겁니다. 시사인에서도 충격을 받았대요. 네. 상대적으로 거주 지역 보면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 긍정이 가장 높잖아요. 네. 가장 높아도 19%예요. 네. 반해서 비호감 아주 싫다고 58%, 합쳐서 66%. 그러면 이런 분은 정치적인 개인 방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민주당이랑 손잡고 뭔가 상황 역할을 하거나 또는 협력자 역할을 하는 걸로 비춰질수록 민주당과 개혁 진영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숙제는 당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돼요. 이 의사 왜곡을 막으려면은 소수에 의한 지배거든요. 지금은. 그 딱 집단화된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는 게 근데 그게 당원 주권주의와 1인 1표제라는 허울 안에 절대적인 민주주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편중된 당원들로만 구성된 권리당원 이제 300만 명, 200만에서 300만 정도 사이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진보 지지층이 얼마나 많아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적어도.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수가 극히 적다는 거고 청년층은 특히 없어요. 당원 숫자가 극히 드뭅니다. 지역도 호남이 편중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김어준을 갖다 견제할까? 이 생각하기 전에 당원들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 정당 지지를 표명하고 나의 의사를 정당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정당의 신뢰를 제고할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숙제인데 지금은 정당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어요. 더구나 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정당 활동 그리고 딴지 게시판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아고라 때처럼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건전한 토론장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하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막아서고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권리당원 액티브한 사람은 20-30만 명만 동원하면은 자기가 뭐든지 당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이미 체득했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는. 네.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 오늘도 저런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검찰 개혁, 뭐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마치 안 된 거를 지금 자기가 막 밀어붙여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기가 당대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만 네. 더 말씀 보태면 지금 그 주말에 중앙위원회가 있었어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이제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한 몇몇 분들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가 지선 전에 민주 진영이 압승할 거라고 낙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는 상황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몇 분 제가 통화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사실 좀 걱정되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딴지 게시판에 올리는 거야. 이대로 가면 된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예측이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떠나서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민주당의 당원이 한 60만 명 이상 갑자기 늘어요. 몇 개월 안에. 그게 물론 뭐 지방선거 앞두고 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무슨 정청래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사실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정 종교 세력이라든지 신천지. 네네네 아니면 뭐 국힘당의 뭐 어떤 작전이라든지 그런 유령 당원들이 대거 들어온 거 아니야. 사실 좀 걱정되는 여전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별 뭐 희한한 세상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이 또 시사인 여론조사에 나옵니다. 뭐냐면 뉴 이재명의 실체가 처음으로 규명이 됐어요. 뭐냐면 같은 여론조사의 다른 항목의 문항인데 여기 보면 이재명을 내가 투표했는데 현재도 지지하고 있다 하는 분들 이제 소위 말하면 올드 이재명이 되겠죠. 이분들이 41%래. 1,000명 중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재명을 뽑았는데 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철회해서 마이너스 2% 이탈자가.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나 지난 선거에서는 안 뽑았는데 현재는 나 지지해. 그러니까 이게 뉴 이재명이 무려 17%래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뭐냐면 이탈된 마이너스 2를 빼더라도 15%가 이재명의 국정 성과를 보고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라니까 이 17% 우리 이제 월대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올드 이재명이지만 뉴 이재명을 우리가 환대하고 더 이 17%가 27% 될 수 있도록 더 싸워야 한다. 근데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자꾸 유이재명이라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올드 이재명이시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뉴 이재명이래 내가 미쳤어? 당신들 야 니네 이재명이 누군지도 모를 때부터 나는 이재명이랑 같이 으쌰으쌰하고 막 싸웠던 사람이야. 뭔 정청래 소리야. 비판하면 유이재명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 정말 잘못된 분류죠. 환장하겠어요 정말. 그럼 저도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고. 그래. 자 여기 보시면 말도 안 돼. 지선 투표에 대한 결과 분석도 있는데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했다는 사람이 58%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나 민주당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투표했어가 40%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뉴 이재명 또는 뉴 이재명 개야. 그러니까 올드라도 민주당은 싫은데 다른 이유로 투표했어. 그 중에서 83%, 이 40% 중에 83%가 대통령이 국정을 잘해서 그러니까 48에 32% 정도는 이재명 효과로 투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지고 이재명이 이긴 선거인 거예요. 이번 선거는. 그러면 총선 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색깔대로 갔다가는 대통령을 배제하거나 혹은 뒤로 이제 물리는 방식으로 여당 운영을 했다가는 이 확장성을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는 공적 통제나 사회적 준칙 아래 놓여야 하며 이를 스스로 자정하지 못할 때 사회적 해악이 발생합니다. 김어준의 영향력은 언론사 사장보다 크지만 어떠한 징계나 심판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같은 공당이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것은 국힘이 극우 유튜브에 휘둘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입니다.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시사인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79%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79%. 80%지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게 뭐 얼마나 정치한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뭐 엉터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됩니다. 그럼요. 그 뭐 유시민 작가께서는 내가 뭔 권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권력 없죠. 근데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시는 그 식으로 따지면 조선일보도 권력이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남을 통제하는 뭐 어떤 그 국가 권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당시에 보수 정치, 주류 정치에 개입하니까 우리 진영에서 이제 비판했던 거고 네. 당시에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허위 사실 막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혼탁해 하니까 이거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특정한 어떤 권력을 국가 권력을 갖고 있어 가지고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거를 네. 법제도로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국들 보면은 사장 임기가 있고요, 네. 내규가 있고요, 네. 취업 규칙이 있고요, 네. 보도 준칙이 있고 다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 올가맵니다. 네. 그거 올가매야 되고 그걸 어기면은 이제 처벌받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김어준 씨는 그 방송들보다 지금 언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적나요? 그렇지 않죠.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 엄청난 영향력은 어떤 사회적 통제 아래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적 준칙 아래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자가 뭐 나와서 TV조선에서 나와서 가짜 뉴스 뿌리는 건 뭐 욕먹고 비판받아야 될 일이고 김어준 씨 채널에서 장인수 기자가 나와가지고 가짜 뉴스 뿌리는 건 아이 뭐 그건 기자 책임이지 하고 넘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인 영향력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통제받지 않는 영향력일 때 어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예전에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들처럼 그걸 본인 스스로 자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저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사실 다른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고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어준이 무슨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요? MBC 사장보다 지금 김어준 씨가 더 영향력 큰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맞습니다. 여당에는. 네네. 근데 종신제잖아요. 예. 뭐 잘못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는 거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진짜.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적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민주당이 최소한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게 제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휘둘려요 지금. 뉴미디어는 아직 규제가 미비해서 이런 건데 예. 적어도 공당, 집권 여당이 거기에 휘둘리는 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 뭐 고성국 TV한테 휘둘리는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예, 그 자꾸 고성국 TV랑 김어준을 질적으로 똑같이 비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양태를. 예. 최근 지지율 하락은 보안 수사권 이슈 때문이 아니라 민생 문제, 세제 개편 불안, 그리고 중도층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선관위 이슈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서 선점 효과를 놓치고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청년층과 중도층에게 정당에 대한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별개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은 당이 정쟁을 멈추고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최근 1년 사이에 이상하게 이 진영을 향해서,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불리던 대표 주자들,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향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평산마을 앞에 몰려갔던 그 시끄러웠던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행패. 그걸 지켜보면서 그 속이 상하고 저거 윤석열이 직접 시킨 건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권력을 다 그쪽에 쥐고 있으니까. 무척 속상하며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되는데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행패지? 근데 혹은 민주당 행사에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걸 왜 아무도 비판하지 않은지? 의아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상한데 이거? 그럼 저쪽에 친명이라고 하는 스피커들이 오버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의아한 점들이 있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시킨 거 아니야? 라고 연결되면서 지지층이 갑자기 결합되면서 지지층이 훅 빠지는 거다. 저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은 누군가 시킨 거 아니냐? 누가 시켜요?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예. 아니, 저는 시켰다고 했다고 막 그러더니 아니 이재명이라고. 이게 네. 그 김어준 공장장이 오늘 저 5분의 발언 내내 제가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이거 완전히 대통령 협박하는구나. 이제는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경고하고,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전당대회에 관련돼서 어떤 말도 이제 하지 마라. 뭐 차기 여당이 어떻게 되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여기 굉장히 큰 착오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위력지마입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를 가지고 했는데 본인도 꽃이라는 여론조사 지록기마. 본인도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리얼미터 조사 평상시에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했던, 물론 개인적으로는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리얼미터 대표하고 김어준 공장장하고.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게 코와 지지층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여러분들 중앙여론심의위원회 가면 결과표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인 건 누가 움직였냐? 중도층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서울이 엄청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20대에서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 20대 중도 서울 여기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방선거 연장이네요. 네. 지금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선거의 어떤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9천까지 코스피가 갔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한 주에 250만 원이 넘는데요. 웬만한 분은 한 주 못 사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고, 고환율 고금리에 대해서 민생이 좀 안 좋은 거 있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게 복합된 거지. 보안수사권 때문에 코와 지지층이 빠져갖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건 완전히 지록이마 같은 아주 못된 거죠. 20대 분들은 보안수사권 관심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선거 끝나고선 지지율 확 빠진 거는 여러 요인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미흡한 맞아요. 부분이 2030들한테는 지지율의 그 폭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요거는 앞으로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말 중요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월세 전세 남부터 해갖고 심각하죠. 이제 공시지가 올릴 것 같은 세제 개편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정책실장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서울시에서의 그런 한강벨트와 강남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적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고 저렇게 지선 잘 못해놓고서도 당권 다툼하느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네. 아유 꼴불견이다 하는 중도부터 해갖고 민주당 내에서도 실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들이 이런 것들을 더 악화시키면서 그 분노를 크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와, 이 민주당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 했냐 하면 할 말이 뭐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간 것도 국민의힘이 먼저 갔고 장도혁 대표가 먼저 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간 건 아니긴 물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거의 도친 개찐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우리가 되게 굉장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야 니들 똑같은 애들 한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이야. 그리고 뭔가 귀 기울여주는 것 같아 하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1인 1표제 얘기하고 보안수사권 얘기하고, 선관위 관심 하나도 없고 그 얘기하신 분 누구 계신가요? 최근에 간 분은 이모경 의원, 전용기 의원 뭐 이렇게 몇 분 가셔서, 예, 몇 분 가셔서 이제 얘기 듣고 온 게 단데, 뭐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먼저 소위 말하는 선점을 했었어야 돼, 선점. 그 선점에서 놓쳤고, 여기 이 논의 말고 이 논의로 치열하게 사실 공방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총리도 가고 당대표도 갔어야죠. 다 이게 몸 갔었어요. 살이고 뒤에서 뭐 토론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국민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참정권이 분노한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선관위하고 관련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 거의 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안 계시면 총리라도 열흘 동안 한 번은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국정 지지율은 다시 오를 개연성이 많아요. 다만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확실히 그 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정당 지지율이 지금 다 역전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8% 역전돼 있습니다. 8%. 네, 대통령이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선관위 부정부패 예산 낭비, 채용 비리 필요하면 다 수사하겠다라고 또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만치 않고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대통령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주문하고 이거 해라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국정이 손발이 돼갖고 움직이면서 성과를 내는 모습으로 연결이 돼야지 아 역시 이재명 일 잘하는구나 시원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이런 지지율로 연결이 되는데 대통령은 얘기하는데 지금 손발이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앞두고서는 총리도 그렇고 이게 다 너무 정쟁화, 권력 다툼, 분열 조장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판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